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섬, 대한민국 영토 수호의 의지를 상징하는 독도.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부여받은 독도함. 상륙작전은 물론 대공전, 대함전, 대잠전, 기뢰전 등 해상의 모든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이다. 가장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함정 독도함. 급사 항공모함이 연상될 만큼 위풍당당한 독도함 건조 과정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우리 해군은 이 독도함 건조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시대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독도함 건조와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 독도함,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인 독도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독도함 건조 사업의 수석 감독관을 역임하셨던 홍익선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선입니다. 독도함의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셨던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의 김상근 부사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해양기술의 김상근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제53 상륙전 대장을 역임하셨던 부산은행의 김상돈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홍 대령님, 예. 이제 독도함은요, 이 규모도 규모지만요, 우리 시청자나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겉모습이 흡사 이 항공모함 같거든요. 근데 독도함 같은 이 대형 상륙함과 이 항공모함의 가장 큰 차이점, 특징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모함은 적의 그 항공 세력을 괴멸하고 함정이 닿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이동해서 항속 권리를 늘려주는 동시에 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군 기지의 개념인 반면에 상륙함은 주목적이 상륙 작전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 상륙 작전을 수행하면서 기동성과 수속력이 좋은 헬기나 수직 이착륙기 등을 이용한 빠른 기동성으로 상륙을 원활히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과 달리 공격을 위한 항공기가 아닌 수송과 기동을 목적으로 하는 헬기나 수직 이착륙기 내지 헬기가 탑재됩니다. 그 항공모함 비행 갑판에는 그 함재기 이륙용 그 바람 갑판이 있고 착함용 갑판이 별도로 있으며 함재기 발진에는 그 활주 또는 캐터필트라는 사출 장치를 사용해서 이륙시키는 반면에 착함 갑판에는 그 착함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륙함은 병력과 장비를 고속으로 수송으로 상륙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기와 스키 점프로 이륙하며 수직으로 자력 착륙하는 그런 상륙함이 되겠으며, 헬기 여러 대를 동시에 이착륙하기 때문에 비행 갑판은 보유하지만 착륙 제동 장치 등은 별도로 구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그 언론 매체를 보면은 독도함은 항공모함이다, 아니다 서로 논쟁을 하는데, 독도함은 항공기 경락고와 비행 갑판은 보유하지만 상륙함으로 미래에 우리가 스키 점프대나 내부의 웰독에도 항공기를 경락시킬 수 있도록 약간의 그 개조 개정을 한다면 경항모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좀 차이를 이제 구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독도함이 공개되면서요, 이 정도 함정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도 이제 항공모함이나 이 어떤 이 그 경항모까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조선수가 이제 그런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능성도 먼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우리 해군에게 필요한 전력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한번 좀 평가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상근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이제 조선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상승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은 세계 1등이고 또 함정 같은 경우도 세계 선두권입니다. 최근 보면은 저 대우조선에서 여기 해양 강국이라 하는 영국 해군 배를 건조하고 있고 또 노르웨이 해군 배도 수주에서 건조하고 있고 또한 미 해군의 경우도 자국 건조보다는 한국에서 선체를 만들고 이걸 가져가서 미국에서 최종 아웃핏한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조선 기술은 특히 함정 기술은 세계 선두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모까지 가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조선소라 그러면은 요거만 있다 그러면은 100% 국내 자체 기술로 다 설계 건조가 가능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튼 뭐 세계 최고의 또 조선 기술을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제 네,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상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으로는 사실 항공모함하고 독도함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한 10만 톤 정도 항공모함은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독도함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신의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상륙함으로서는 아주 최적함인데 조금 전에 홍 대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좀 개조를 한다 그러면은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독도함하고 항공모함은 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강조를 해서 주셨는데요. 우리 홍 대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전 대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김상건 박사님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조선업이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는 저력도 있고 능력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우리도 이러한 설계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미리 스터디가 다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본 설계를 독도함 기본 설계를 하는 기간 중에 사실 한진중공업의 기술자들하고 우리 저기 계신 우리 김 박사님 포함해서 영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인민십을 경항모에 우리 만들었던 함정 건조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고종이 그 수직 이착륙기 관련해서 몇 가지 그리고 저희들이 물어보고 확인을 했던 사항 중에서 비행 갑판 길이는 한 200m 정도 되면은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그쪽의 대답이고 또 스키 점프를 설치하고 함 속력을 한 20노트 정도로 이렇게 맞바람을 이용한다면은 한 100m 이상도 일단은 우리가 경항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헬기 스팟이 독도함이 5군데가 있고 또 제가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우리가 약간의 개조만 한다면 경항모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독도함 후속함을 건조 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독도함급 입원함에서는 미군 그 운용 그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그 1번 스팟과 5번 스팟을 재질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분 나오신 패널분 의견을 조합해 보면 앞으로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거에 항공모함이나 또 경항모까지 가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은 지금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봐가는데 해군에서도 전력을 또 어떻게 또 이 수요와 더불어서 갈지라고 하는 것들은 향후 좀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미 좀 갖춰진 상태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돈 대리님께 좀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네. 이제 전직 대장직을 이제 수행하실 때요. 이제 독도에서 UH-60 이제 헬기를 이제 이렇게 뜨고 내리고 이제 지휘하셨던 경력을 또 갖고 계실 텐데요. 실제 독도함의 헬기들은 이제 실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독도함처럼 여러 대 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어떤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대장을 하면서 그 UH-60을 많이 운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많이 탑승도 해보고 뭐 착륙도 해보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 독도함에서 사실 헬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최단시간 내에 최대의 병력 또는 장비를 육상에 전개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대를 운용할 수 있어야만이 최단시간 내에 헬기 편대를 이루어서 상륙 돌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대에 운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독도함에서는 항상 그 헬기가 탑재되어 있을 때 헬기를 정비하고 급유도 하고 또 통제를 정확히 해서 항상 운용 가능토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독도함은 이런 헬기 이착함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 아마 밑에 사진이 나갈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리콥터가 CH-53이라는 미군 헬리콥터입니다. 예. 이 헬리콥터가 독도함의 맨 마지막 스팟인 5번 스팟에 이착함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착함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수 뒤에 누가 한 명이 받치고 있는데 이건 잘못하면 사람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헬기입니다. 또 이착함을 하는 방법이 이제 주간에 이제 그렇게 이착함을 하고 또 야간에도 이착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야간에 이착함을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이착함을 할 때 함교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꼭 비행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은밀하게 이착함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완전히 끈 다음에 이착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사는 특수 안경을 끼고 이렇게 이착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함교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절대 보이지는 않은데 비행기 소리는 앉았다 뜨는 소리는 들립니다. 예. 그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배가 완벽하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야간에 훈련하는 일이 보통 이제 정교하고 어떤 기술적인 감각적인 부분까지 다 동원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실패도 없이 다 성공적으로 훈련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대장 하면서 이제 야간에 이착함하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사실은 하면서 이제 막상 제가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실제로 하면서는 좀 실패할까봐 겁도 좀 나긴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완벽하게 잘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독도함에서 헬기 운영과 관련된 이 설비나 장치가 이제 궁금한데요, 부사장님.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설계나 이제 건조 과정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이 헬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조금 어렵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찔하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경험 못한 설비들이 많이 탑재가 됩니다. 설비 같은 경우는 플라이코라 그래가지고 항공 관제소 거기서 전반적인 헬리 데크를 보면서 작전 지시하고 그는 이착함을 관리하는 그런 플라이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항공기를 위로 밑에 있는 경락고까지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배 밑에는 행가라 해가 경락고가 있습니다. 네 척이 헬기 4대가 경납이 되고 거기서 각종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 설비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치로는 수급 장치가 있습니다. 헬기에 보면 전력도 공급해야 되고 또 시동할 수 있는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항공유 공급, 정수 공급, 다양한 유틸리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5개소를 데크에 있습니다. 거기서 7대의 헬리콥터가 손쉬운 데서 그런 거를 다 쓸 수 있게 하는 설비를 갖췄고 또 이게 미니 비행장이니까 등하고 관제할 수 있는 등도 배 위에는 플라이테크에는 등도 설치가 되고 또 야간에 보면은 등하고 관제 설비도 돼야 되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토잉발 해가지고 쉽게 주차할 수 있게 앞에서 헬기를 끌고 다니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배는 배 위에 있는 데크하우스가 한쪽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우연히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은 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이착함할 때 공기 역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 바람 속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공기 유동 해석을 CFD라 해가지고 플루이드 다이나믹 해석을 해서 그리고 또한 실험뿐만 아니고 풍동 실험까지 해가지고 그런 영향을 평가를 해야 헬리콥터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이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도 다수 수행했습니다. 또한 헬기가 이착감 할 때는 그게 밑에 있는 갑판에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 해석도 충실히 해서 이런 완벽하게 시스템을 보완하였고 특히 이번함 같은 경우는 스팟 2군데에 최근에 수직 이착함 항공기가 있습니다. MV-22급인데 꽤 큽니다. 그게 입원하면은 앉을 수 있게 구조 강도가 또 보강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만 잠깐만 말씀만 들어도 풍향, 풍속,
또 언제 어떻게 벌어올지 바라며 말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거 다 감지해서 좀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던 이 작업일 것 같은데요. 홍 대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경항모를 만일에 경항모로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김 박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 경항모를 한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그 이륙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항공기에 이륙시키는 데는 사출 장치 방식이나 또는 그 스키 점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독도함에는 이제 스키 점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독도함은 스키 점프대를 좀 설치하면 될 것 같고 강제 그 착함 시스템인 그 어레스팅 기어나 또 와이어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상시에는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항공기 그 고열 그 배기가스가 수직 이착륙기다 보니까 가판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가판이 이거 좀 내열 가판으로 고항복강으로 좀 재질을 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큰 파도가 혹시라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라든가 또는 착함 유도 등을 설치하면은 경항모 정도는 우리가 손쉽게 바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대부분의 그 기술들이나 그런 재료들도 우리가 손쉽게 우리 뭐 대한민국 현재 그 기술과 능력이라면은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이 독도함이 그 대개 그 헬기 외에 다른 항공기들도 조금 이게 이착륙이 좀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욕심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직 이착륙 비행기라든가 혹은 다른 항공기가 탑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하는 건 뭐 해리역이라든가 수직 이착륙기 이외에는 아무래도 함재기, 함폭 그러니까 전투기라든가 이런 속력이 좀 높은 함정들은 좀 탑재가 좀 곤란하고요. 그 이제 항공모함으로서 기능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지 않으면은 내리기 좀 곤란하고 수직 이착륙기 정도는 저희가 좀 독도함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일단은 경항모로 사용하려면 일단 함 속력을 20노트 이상으로 좀 이렇게 전속으로 달리면서 맞바람을 받으면은 충분히 양력을 얻기 때문에 뭐 스키 점프대를 이용을 하면은 뭐 이륙은 시킬 수 있고요. 내리는 거는 뭐 착하면 수직 자력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길이가 비행갑한 길이는 한 100m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한 200m 정도 돼야 조종사 입장에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뭐 우리 독도하면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뭐 몇 가지 설비만 갖춘다 그러면 경항모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투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의 기능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는가 많이 부족하죠. 그걸 가려면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05년 7월 12일 독도함이 진수되자 국내외 다수의 언론에서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탄생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독도함은 경항공모함이 아니라 강습 상륙함이다. 그렇다면 항공모함과 독도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규모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대형 항공모함은 8만 톤 이상, 중형 항공모함은 5만 톤 내외, 경항공모함은 1만 5천 톤 내외의 규모이다. 독도함의 만재 배수량이 약 2만 톤에 육박하니 크기만으로는 경항공모함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함을 경항모로 분류하는 전문가는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운용 목적과 기능 때문이다. 항공모함에는 항공기의 이착륙 갑판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갑판과 착륙 시 사용되는 착함 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함에는 헬기를 동시에 이착륙시킬 수 있는 갑판은 설치되어 있지만 항공기가 활주하며 배 위에 내릴 수 있는 착함 제동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경항모로 분류되진 않지만
독도함 건조는 우리 해군 전력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 영해에서만 가능하던 작전을 먼 바다로 나가 수행할 수 있게 됐고, 헬기를 이용한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전 구축함에도 헬기는 탑재할 수 있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구축함에서 헬기는 주로 어뢰나 잠수함 등을 탐지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독도함의 헬기는 병력과 장비 등을 수송해 수직 돌격을 감행할 수 있다. 적의 유도탄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공중과 수상으로 신속하게 병력과 전차를 투입하는 초수평선 상륙 돌격 작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함을 건조해냈다는 것은 우리의 함정 건조 능력이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안 방어에서 적극적인 대양 작전으로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더 크고 더 강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기함. 그것이 바로 독도함의 위력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인 독도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건조 사업에 관한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 가지 더 해드릴 텐데요. 이 독도함에는 이제 일단 규모도 크고 우리 해군의 이제 기함 역할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조선사들이 많은데요. 특히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이 이 사업을 맡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한데 홍 대리님 어떻습니까? 예, 이 대형 수송함이라는 이 용어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좀 한진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서로 자기들이 이거 독도함을 짓겠다고 막 그냥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방위 산업은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지금 폐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 국내 그 방산업체들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무한 경쟁 체제에 빠져가지고 과도한 국내 기업 간 경쟁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는 이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있어서 저희 함정 분야는 전투함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지원함은 한진중공업, 잠수함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었는데 대형 수송함은 이제 상륙함으로 한진중공업은 주장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야 이거는 상륙함이 아니지 않냐 수상함이다라고 해서 경쟁을 하자고 해서 사실 경쟁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한진중공업은 이미 미군은 그 상륙함도 리모델링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등에 LSD 수출한 실적도 있고 또 고봉항급 LSD도 개발한 실적도 있고 고속 공기 부양적인 그 솔기 사업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륙함정 그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 해군들이 할 때 여러 가지를 해서 한진중공업을 대형 수송함 사업 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함정 분야 사업은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그 조선 산업 경기 불황에서는 조금이나마 정부가 함정 사업을 통해서 조선 산업의 불씨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네. 함정마다 이제 중요한 기능이 조금 다른 법이겠죠. 저희가 이제 앞서서 계속 고속정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기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구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력이나 이제 스텔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가 되어 왔었었는데요. 이 독도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수송함, 그야말로 수송 능력을 이제 얼마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이 독도함의 수송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부사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이 수송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설계나 건조 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독도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면은 항공기 운영하는 플라이테크 분야하고 웰데크 분야가 가장 어렵고,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한 개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배가 아일랜드 하우스입니다. 모든 배는 좌우가 사람도 마찬가지시피 좌우가 평행이 돼야 모든 게 유지되듯이 배도 좌우 평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일랜드 하우스는 배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하우스가 한쪽으로 편심되어 있습니다. 예. 우측이 있다 보니까 좌측에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중량적으로 평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처음부터 중량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왼쪽이 무고니까 오른쪽에 대한 그런 것도 초기 배치부터 그런 걸 보완을 해야 중량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초기 검토가 중요하고 보통 같은 경우는 통상은 그런 게 커버가 힘드니까 반대쪽에다가 고정 발라스라 그래가지고 세멘트를 채운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무게로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폰선이라 그래가지고 반대쪽에다가 배가 대칭이 안 되지만은 배 폭을 보면 한쪽은 좀 더 큽니다. 예. 스폰선이라 해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달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이 아일랜드 하우스에 대한 웨이트를 반대 웨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공간도 생기고 비행 가판도 커지고 일거양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처음부터 스폰선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고 더구나 이와 같이 아일랜드 하우스가 놓이는 우리 배라든지 뭐 경항모라든지 항모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스폰선의 위치가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홍익선 대령님께서. 지난주에 그 동영상을 보았듯이 저희들이 이제 상륙군이라든가 고소 상륙정 장비와 그 무기 등을 싣는 것이 그냥 어떤 순서가 없이 싣는 것이 아니고 상륙 작전을 위해서 정확히 그 탑재 계획에 따라서 이제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야말로 상륙 작전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정리를 했다가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되게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하역이 되고 또 발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수직으로 또 한국 헬기로 또 상륙이 될 수 있도록 상륙 작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VR이 없었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면서 일일이 단계별로 한다 해서 엄청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그 상륙군들이 한 700명 이상 그 함정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전 대장님은 사실 나중에 풀어놓고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인다 그랬지만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야 이게 잘못하면은 남대문 시장에 그 도떼기 시장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막 VR로도 돌려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리빙 컨디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봉함급 그 LST 같은 데는 보면은 저희들이 그 상륙군 그 침실에는 좀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래도 LST는 조금 큰 배인데 어느 수준까지 이 설계를 해서 승조원 상륙군들도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마 VR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갑판과 갑판 사이라든가 격벽과 격벽 사이 등 이런 사이에도 틈새까지도 VR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탑재라든가 또는 하나하나 구석까지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웰도크에는 사실 이제 고속 상륙정에 들어오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내부에 어떻게 해수를 충배수하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실제로 그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막바지에 가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관님께서 그 말씀하신 항공기 이송용 대형 그 엘리베이터 한 개를 더 추가하라고 하는 바람에 한진중공업에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표현과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고민하고 설계도 씨름하는 그 한진중공업 관계자들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숨은 손길이 지금의 어떤 독도함을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역경 과정을 또 잘 거쳐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진중공업이 독도함 설계와 건조를 맡게 되면서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조금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사장님 좀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이제 방산 3사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게 메인이 못 되고 물량이 적다 보니까 좀 기울었는데 이 독도함을 하면서 이와 같은 대작품을 멋지게 성공하고 그러면서 안지는 방산 3사로서 충분히 역할을 매긴다 하고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함이 지금 시작 건조 중인데 또 작년에 설계 평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제가 민간인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설계 과정을 보니까 이분함도 좀 보완은 됐지만은 크게 수정사항이 없고 일본함이 다 잘 됐다고 군의 성조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는 거 보니 저로서 상당히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간 또 공기 보행 또한 멋지게 성공해서 한진의 우리 함정 분야의 방산 부문에 차지한 역할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한진중공업이 독도함 설계 건조를 맡으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또 계기를 또 가져다 준 또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독도함 운영을 해보신 우리 그 김상돈 대령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장점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혹시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이 있으면 좋겠더라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김 부사장님께서 그 항공기 엘리베이터가 이제 주가판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욕심에도 이 항공기 엘리베이터를 현측으로 좀 빼면은 탑재 공간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실제로 주가판상에 항공기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기 때문에 탑재하는 공간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그런 작전을 하면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측으로 이렇게 빼서 함 외부로 해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항공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은 탑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웰데크가 사실은 차량 갑판하고 그 항공기 경락구하고 비교했을 때 한층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탑재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미 군함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같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층으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고속 상륙정을 실든 아니면 뭐 상륙 장갑자를 편안하게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상륙 작전은 항상 적지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적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무인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함정에는 무인 항공기 정도를 실어서 적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차량 갑판이 있는데 차량 갑판에 실제로 차량을 이렇게 탑재해놓고 보면은 위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참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2층 구조로 만들어서 탑재를 2층으로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장비를 탑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함수 쪽에 보면 이제 그 골키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 갑판에 골키퍼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항공기 운항하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수 이렇게 주갑판 밑으로 뺀다든가 아니면 뭐 현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홍대령님하고 이제 김 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2번하면은 아마 1번하고 5번 스팟이 그 대형 헬기나 이제 수직 이착륙 수송기가 탑재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작전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스팟 5개 전부 다 그런 중형 항공기들이 이착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은 정말 아마 사실은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은 미군 그 대형 헬기들이 우리 독도함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그런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주 꼼꼼하게 6가지를 실제 이제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설계 또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홍 대리님, 저희가요 이전에 이제 알아봤던 이 운봉함이나 이 고등봉함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이 상륙함이 갖고 있는 군사적 목적 이외에도요 대민 수송 작전 같은 것도 같이 좀 더불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독도함과 같은 이런 대형 이 수송함도 마찬가지로 이 대민 작전에도 좀 어떻게 활용이 좀 됐습니까? 예, 이게 지금 독도함도 상륙 작전이 주 임무지만 평시에는 재난 재해 구조라든가 구호 활동,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라든가 유사시에는 국외 국민 철수와 안전 보호 활동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임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설계를 또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한진중공업에서 근무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시로 그 설계 담당 그 중력이사였던 그 강종린 성무하고 앉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재국민을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태울 수 있느냐 계산 좀 해봐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침실에 자고 뭐 한다라 한 1,200명 정도는 뭐 이렇게 우리 승조원 포함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독도함에 뭐 보면은 그거 말고도 공기부양정 2척이라든가 전차 6대 뭐 헬기도 뭐 탑재가 여러 대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한번 사람을 태운다면 어느 정도 태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 그랬더니만은 강상무님이 의장 파트 설계 쪽에다 한번 이렇게 오다를 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약간 뭐 승조원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는 태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제외 국민이 한 5,000명 이상 되는 나라가 어디쯤 있을까 이제 그런 구상도 했었는데 이 엘펙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외 국민들에게 어떤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 싣고 우리 본국으로도 올 수 있거나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여건은 좋지 않지만 뭐 우리가 6.25 사변 때 보면은 피난 갈 때 보면 그냥 뭐 열차 안에서도 그냥 무한정거 타듯이 뭐 어떤 위급 상황에서야 뭐 또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태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형 전차 상륙함 건조 사업에 따라 제작된 LST-1 고준봉함. 미국에서 인수한 운봉함의 리모델링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한 상륙함이다. 고준봉함 건조 후 해군은 초수평선 상륙작전과 점차 증가하는 해외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함을 건조 배치했다. 사업 시작 초기에는 총 3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한 척만 건조됐다. 이런 이유로 2006년에는 운봉급과 고준봉급의 대체를 위한 LST-2 사업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 함정, 천왕봉함이 지난 2014년에 추역해 운영되고 있다. 길이 126.9m에 폭 19.4m, 경하 배수량 4,500톤, 최대 속도 23노트인 천왕봉함. 승조원 120명과 상륙병력 340명을 태울 수 있으며 중형 헬기 2대를 탑재할 수 있다. 모두 4척의 상륙함정을 건조할 예정인 LST-2 사업. 하지만 대부분의 해군 관계자들은 필요한 상륙함정을 모두 갖추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 최신의 상륙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본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독도함의 후속함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 대리님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김 박사님도 뭐 방금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행사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업은 착수가 됐고 지금 현재 설계가 또 개선 설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 그 잠수함 탄생도 2020년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2의 그 독도함도 탄생이 될 거고, 2020년도가 되면 대양 해군을 볼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가슴이 설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 독도함 후속 사업이 2014년 말부터 지금 시작이 돼 가지고 한참 지금 개선 설계가 끝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보니까 기본 성능이 저도 보니까 별로 바뀐 게 얼마 없어가지고 처음엔 의아했었는데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VR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가 너무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단지 이렇게 그 개선이 안 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다소 안심은 되지만은 제 나름대로도 몇 가지 이렇게 기존 사항은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한미 그 우리 연합 상륙작전을 이제 수시로 하고
또 한국 기동함대 우리 기함으로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우리 미군의 그 수직 이착륙기 같은 거는 탑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1번 스팟과 5번 스팟에 탑재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이걸 아마 다 하긴 좀 곤란할 겁니다. 이제 왜냐면은 다른 데까지 하려면 뭐 풍동 현상이라든가 또 그 갑판 그거 하고 중량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서는 1번하고 5번을 하는데 다음에 제3의 독도함이 나올 때 더 이건 한번 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일단 하여간 1번에 5번을 한다고 해서 좀 안심을 좀 했었고 뭐 탑재 항공기가 그 간섭 현상이 되는 뭐 무기라든가 이런 장치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독도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현측에 사이드 램프가 있는데 거기에 장갑차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사시에는 좀 전차도 좀 탱크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좀 폭을 넓혀가지고 전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이제 의무 설비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최신 설비로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당연히 그 바꾸고 또 이 독도함은 이게 수준까지도 갖춰져 있는 배이기 때문에 의무 설비는 당연히 좀 향상시킨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함의 그 후속함에 그 바라고 싶은 사항은 좀 아쉽고 좀 지금으로도 늦지 않았는데 좀 하고 싶다는 사항이 뭐냐면은 우리도 일본처럼 독도함 같은 그런 일본은 그런 일단 그 함정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경항모 수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처음부터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하든지 아니면 그냥 완벽하게 좀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가 듭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좀 한번 해서 우리도 독도함이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바로 그냥 뭐 설비를 구축을 하고 뭐 보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갖다 그냥 싣고 한번 이렇게 경항모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미리 구축해서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설계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독도함 후속함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독도함 중심으로 해서 이 상륙전대를 지휘하셨던 우리 김대령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속함에 대해서 기대 아니면 이전 해보니까 이런 좀 문제점들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항공기 엘리베이터라든가 웰도크 그다음에 차량 탑재 공간, 뭐 함포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 대리님께서 조금 전에 1번, 5번 스팟에 이제 수송 항공기가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개발되는 대형 수송기를 우리도 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은 전체가 다 가능하도록 한다면은 앞으로 쌍집전을 수행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상륙작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항상 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함이 기동할 때부터 상륙하는 기간 동안에 그 제한적인 자체 공중 업무나 아니면은 제한적인 적 표적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체의 2대의 전투기 정도는 탑재를 하고 다녀야만이 생존성을 보장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도함은 우리 해군에서는 가장 큰 함정이지만은 세계 해군의 상륙 강습함과 비교하면은 규모가 사실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함을 건조를 해서 30년 내지 길게는 50년까지 운용할 것을 본다 그러면은 그 규모라든가 성능면을 좀 대폭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요. 차기 상륙함도 이미 2014년도에 해군에 인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ST-2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배경과 또 이 진행 정도도 좀 알고 싶은데 홍 대령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차기 상륙함 사업은 지금 현재 상륙 작전을 좀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원거리 그 수송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함정입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이라든가 병력, 상륙군 병력, 장비, 물자 수송,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대규모 재난 시 구조 활동, 지원 업무 등 상륙 함정으로서의 모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2008년부터 2년간 기본 설계를 실시를 했고 선도함, 천왕봉함은 2011년도에 상세 설계 건조에 착수해서 현재 2014년에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자기 상륙함 재원은 경하 중량이 한 4,500톤급, 승조원은 124명,
상륙권 320명 등 450명을 태우고 시속 23노트로, 그러니까 고준봉함이 16노트이니까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조되었고, 크기는 127m, 폭 19m 정도 됩니다. 기타 이제 상륙 장비 탑재하는 현황은 뭐 전차, 상륙 돌격 장치, 상륙 헬기 뭐 등을 이제 탑재를 하는데, 헬기 이착륙 장소가 2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초수평선 그 상륙 작전이 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향상이 됐고, 구역별로 방탄 설비라든가 방화 격벽, 또 스텔스 기술 적용해서 함전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상륙함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왕봉급 상륙함이 이제 3번째 함이요. 일출봉함이고 이제 지난 10월 25일 날 이제 진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준봉함에 대해서 알아봤었을 때요. 상륙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안에 접근해 들어가기 좋기 위해서 밑에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일출봉함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일출봉함 진수식 사진을 보면 앞에 그 공 모양의 그 혹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제 그걸 예. 구상 선수라고 하고 조파정을 이제 감소시키려고 이제 설치한 것인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선체가 보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상륙 해안에 접안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준봉처럼 연안 접안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적 해안 그 화력이라든가 연안에 그 부설된 기뢰의 위험에 이게 노출되고, 또 상륙 해안의 그 전술적으로도 사실 그 무기체계가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에 이게 공격을 당하거나 피폭을 당하는 우려가 많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 상륙함으로 공격을 하다가 많은 그런 인력 손실이라든가 장비 손실도 입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라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위해서 빠르게 상륙 해안에 가서 그 근처에서 수직으로 헬기에 의한 수직 상륙과 그다음에 고속거 상륙정 등을 이용해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현대의 그 상륙 작전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단 천왕봉함과 같이 그러한 속력이 빠른 배, 그다음에 수직 상륙 작전이라든가 또는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상륙함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안 접안형보다는 이렇게 천왕봉함처럼 이러한 함정들이 많이 또 개발되고, 점점 더 상륙 함정도 그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상륙 작전의 어떤 그런 그 변환 과정, 또 이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게 좀 바꿨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좀 마무리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첫 대형 수송함 독도함을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고 이제 건조하는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한국 방위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함정 건조 개발 과정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대령께서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예, 상륙 전력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 차원의 군사 전력으로 전략적 가치를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전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도함을 자체 건조를 해서 독도함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해군에는 뭐 상륙작전이나 대잠작전, 기뢰전, 특수전 같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정을 건조할 때 이러한 전문가들을 찾아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은 더욱 훌륭한 함정이 건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성근 부사장께서. 예,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나라 조함 기술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조함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는 두 가지 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축은 저희들이 조함단에 근무하는 조함 장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 축인데, 옛날에 엄도제 제적을 중심으로 한 사관학교 출신의 조함 장교, 그리고 학사 출신이 기술 장교,
초창기에는 이분들이 공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반기에 조함기술 역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산특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산특례가 1977년 말부터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제가 1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방산특례를 모르고 방산조선소에 취직을 했는데 저도 해군장교 시험 볼 거라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특례가 되는 바람에 그 회사에 5년 근무하게 됐고 5년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을 제가 이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지만은 현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퇴임한 현대의 김정환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특례 때문에 거의 39년을 근무를 하게 되었고 또 현대 사모조선의 하경진 사장도 거기도 특례 1기인데 한 38년을 한 직장에 근무하게 됐고 지금 현재 현대 사장이죠, 그죠? 강항구 사장도 특례 2기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특례 제도는 아주 고급 기술자들이 조선 분야, 기계 분야, 전기 전자 분야가 이게 특례를 덕분에 고급 두뇌가 많이 모여서 우리나라 방산 기술에 이 함정뿐만 아니고 다른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막대한 기여를 했다 싶고 지금 현재도 특례 많은 후배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방기술에 방산 특례 제도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익선 대령께서 좀 길게 좀 해도 되죠? 네, 말씀하세요. 예. 이제 독도함은 지금 한국 해군에서 가장 큰 군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독도함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관실 구역이라든가 지휘부 사무실, 각종 회의실에 그 심혈을 제가 기울이면서 국내에 있는 디자인과 학생들을 모아서 품평회도 한번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러한 그런 또 시각에 또 독도함 또 진수를 앞두고 이러한 일화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사실 이때 2004년도에 일본이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그 교과서에 실으면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을 실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한일 간에 참 상당히 많은 그런 분쟁이 생겼었던 그런 시기에 또 독도함이 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명을 뭐로 할까 고심을 하던 그런 찰나에 지금 그 기획관리 참모부장을 당시에 하시던 그 김성찬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 일본이 그 독도의 침탈 야욕에 맞서서 우리 해군이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겠다면서 독도함으로 한 명칭을 참모총장님께 승인을 얻어서 2005년 7월 12일 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훈 국방부 장관님을 모시고 저희 진수식에서 한번 6111 한명 독도함이라는 선포를 할 때 참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우리의 그 독도함의 미래도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륙작전과 한국 해군 기함으로써 또한 그 명품 함정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저희 그 조선 산업들이 경쟁 입찰을 하면서 해군 함정 획득해 왔지만 사실 요즘 조선 산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 시기에 함정 분야에는 계속해서 경쟁 입찰로 인한 출혈 경제까지도 조선 방산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에서 다시 한번 꺼져가는 우리 조선산업의 불씨를 함정을 통해서 되살릴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좀 원가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좀 관리하는 그런 방산산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집니다. 독도함이 우리 해군의 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국민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독도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항 해군과 전략 기동 함대에는 국가의 힘이라는 그런 사실도 저는 느낍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는 하고 싶은 전쟁을 할 수 있고 피하고 싶은 전쟁은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우리 독도함 개발해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지난주 이어 2시간에 걸쳐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인 독도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